네, 접근 통제 기법입니다. 접근 통제 기법은 강제적 접근 제어 방식 MAC, 임의적 접근 제어 방식 DAC, 역할 기반 접근 제어 방식 RBAC.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정보보안 기사나 정보보안 산업기사 같은 국가공인 자격증을 딸 때도 이 내용은 반드시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이 방식의 이름과 영어 약자인 이런 부분들도 전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제적 접근 제어 방식 MAC는 어떤 주체가 특정 계층에 접근할 때 양자의 보안 레벨에 기초하여 낮은 수준의 주체가 높은 수준의 객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제한한다.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 사원의 자격으로 직무가 부여되겠죠. 권한의 만약에 수준도 사원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대리 수준이나 과장급 수준의 어떤 그 레벨의 접근은 아예 봉쇄되는 겁니다. 자기 직무가 어떻든 관계없이 사원으로서의 권한만 가지고 사원의 접근의 수준으로 우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끔 강제적으로 부여되는 방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사용자와 객체에게 부여된 보안 등급을 기반으로 접근 통제를 수행하며 등급화된 정보 기밀성을 위한 보안 수준이 부여된다. 예를 들면은 우리 윈도우 시스템에서 파일 시스템 있죠. 어떤 폴더가 있다면 이 폴더에 쓰기 권한만 리드 권한만 있는 폴더다. 이 폴더 밑에 내 파일이 주체가 소속되거나 내 파일이 요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객체들은 그 주체가 누구든 간에 리드 권한만 가지는 겁니다. 이 폴더 속에 들어오면 이 폴더 안에서 또 다른 폴더, 하위 폴더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폴더는 모두 리드 권한만 갖는 것, 이런 것들이 강제로 보안 등급을 부여되는 그러한 강제적 접근 제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임의적 접근 제어 방식 DA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소유자 혹은 관리자가 보안 관리자의 개입 없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서 접근 권한을 다른 사용자에게 부여한 기법이다. 자,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가장 낮은 단계의 사원 단계의 강제적 접근 제어 방식에 따라서 사원 수준의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사과에 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사과 관리자, 즉 인사과 부장, 인사부 부장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사원의 권한을 뛰어넘는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여하겠죠. 그런 것들이 임의적 접근 제어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안 관리자가 여러분한테 아무리 사원이라고 하는 권한을 줬다 하더라도 그 여러분들이 소속 부서의 관리자가 여러분들한테 접근 권한을 부여하면 그 접근 권한을 우선 적용받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에 부여된 허가, 거부 정책에 기반하여 객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권한을 주는 것은 그 자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몫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그 객체에 접근할 때 그 객체에서 여러분들을 허가와 거부 정책에 기반해서 접근을 통제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것들을 임의적 접근 제어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역할 기반 접근 제어 방식입니다.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것은 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접근 제어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접근 제어 관리 작업을 단순화하고 기능 기반의 접근 제어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 DAC와 MAC의 메커니즘을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해서 적용하는 방식이 역할 기반의 접근 제어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세 가지를 비교해낸 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서 배운 MAC를 보면 좀 강제적인 어떤 그 영역이라든가 어떤 권한을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입사하면 무조건 사원의 권한을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주체의 권한에 접근하여 접근 제한을 주고요. 또 부서 또는 범주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 들어오면, 이 폴더에 들어오면 그 권한을 무조건 부여받는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객체 단위의 세밀한 권한이 설정이 불가합니다. 그 영역에 포함되면은 무조건 적용받는 어떤 권한 방식 그런 것을 MAC라고 하고요. DAC는 개인 그룹의 아이덴티티의 근거에 접근을 제어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원이라 하더라도 이사과에 가면 이사과에 또 그 아이덴티티에 맞는 접근 권한을 부여받고요. 또 영업부는 영업부대로,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접근을 권한을 받겠죠. 그래서 개인별 접근도 관리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그룹별로 접근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덴티티가 도용됐을 때는 DAC 접근 권한이 파괴되고 서로의 목마 같은 취약점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RBAC는 역할 기반의 접근 제어 방식이죠. 그래서 두 개를 복합적으로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직 내 역할 기반의 자원에 접근 가능하다. 즉 여러분들이 사원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또 그 직무에 대해서는 또 인사과에 대한 권한도 가지는 인사과를 벗어나면 우리 회사에서는 사원으로서의 또 권한은 유지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특징은 그 사용자의 역할과 또 그 역할에 대한 허가가 이렇게 매핑 구조를 가진다. 그래서 장단점으로는 권한 관리가 단순하고 권한 남용을 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상에 오용할 정도의 충분한 특권 부여를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테 어떤 인사과에 대한 특수한 권한을 줬다 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원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권의 부여를 방지할 수 있다. 또 수행 활동에 따라서 사용자별로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세밀한 어떤 접근 제어를 권한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근 통제 3단계는 중앙 집중형 접근 통제라고 하는 유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접근 통제 유형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이렇게 제목만이 나와 있지만 관련 설명을 약간 붙여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중앙 집중형 접근 통제는 단일 부서 또는 개인이 조직의 자원에 대해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접근 권한을 부여한 그 조직, 그 부서의 관리자가 여기에 해당되는 접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걸 중앙집중형 접근 통제라고 하고요. 분산형 접근 통제는 중앙집중식 접근 통제와 달리 각 자원의 소유자가 인정 및 인가, 책임 추적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죠. 객체에 접근하는 주체가 자기가 스스로 인정과 인가, 책임 추적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을 분산형 접근 통제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혼합형 접근 통제는 중앙 집중형과 분산형의 혼합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 관리자는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사용자들은 자기 소유 파일을 다른 사람한테 접근을 허락할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 포함이 되면 보통은 이 혼합형 접근 통제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통 회사의 그 부서의 중요한 정보들은 부서에 있는 중요한 서버에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그거 저장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 접근 권한을 통제받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자기 업무는 자기 중요한 파일들은 자기 PC 업무용 단말기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 저장되어 있는 그 정보에 대해서 자기 정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판단하게 되는 혼합형 접근 통제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보안 시스템이라고 하면 침입 차단 시스템, 흔히들 우리가 방화벽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firewall이라고 부르는 장비입니다. 침입 차단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정보보호 시스템 중에 하나이고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입니다. IP를 기반과 포트를 기반으로 접근 통제 정책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알려진 악성 코드 또 해킹 유형의 IP는 이미 어떤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파이어월 침입 차단 시스템의 정책으로 전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최신의 방화벽을 설치를 하면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는 해킹이나 공격은 다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IP와 포트 기반의 해킹이라고 하면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오는 공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악의적인 공격은 현재 알 수 있는 악의적인 공격은 다 막을 수 있는 게 방화벽이다. 즉 내부 외부를 분리, 외부에 허가되지 않은 조건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한다. 즉 지금 현재 우리 조직 안에 있는 네트워크, 이게 내부망, 그리고 외인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무슨 영역이죠? 인터넷 영역이죠. 인터넷 영역은 우리가 흔히 외부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외부망에서 내부망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에서 어떤 허가되지 않은 공격이 들어왔다 하면 방화벽에서 모두 차단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내부 안에서 어떤 서로 간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방화벽이 전혀 관여할 수 없죠. 하지만 또 내부에 있는 어떤 업무용 단말기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방화벽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영화 다운로드를 못 받게 하겠다. 토론토 같은 불법 영화 다운로드를 못 받게 하겠다 하면 이 방화벽에서 토론토로 접근하는 포트, 이 포트를 여기서 차단을 시켜 놔버리면 이 컴퓨터가 영화를 다운로드 받고 싶어도 여기서 나가다가 여기서 걸려버려요. 접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토론토 외에 다른 네이버나 구글은 다 접속이 됩니다. 게다가 여기서 어떤 정책으로 막아놓은 사이트는 접근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현재 악성 코드라든가 해킹에 대한 IP가 모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인터넷에서 외부망에서 악의적으로 들어오는 공격은 여기서 전부 다 차단된다. 그래서 침입 차단 시스템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네, 보안 패치죠. 이게 아까 이야기한 악의적인 공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나쁜 해킹은 다 막을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 이 순간 새로 발생한 어떤 해킹이 있어요. 해킹 기법이 있는데 이 해킹 기법은 이 방화벽에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다면 얘는 이 방화벽 입장에서는 나쁜 해킹 기법이라고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통과하는데 전혀 역할을 할 수 없죠. 그래서 파이어월 침입 차단 시스템의 핵심은 업데이트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방화벽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 취약점을 지닌 서비스의 보호다. 예, 현재 알려져 있는 해킹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패킷과 IP 이런 것들은 방화벽에서 다 차단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도록 허용한 패킷과 IP 주소 프로토콜만이 방화벽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서브넷 환경에 있는 서버라든가 우리가 서브넷을 하면서 IP를 분리해서 내부망 IP에서 서버 영역으로 이렇게 분리해 놓은 이 IP 영역, 이 서버 영역에 있는 일종의 시스템이 다소 보안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안전한 패킷과 안전한 IP 프로토콜만이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에 덜 노출된다. 예, 이런 말씀이고요. 이 NAT의 기능입니다. NAT. 예, 이 NAT라는 것은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를 분리시키고 내부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사용자와 공개용 서버에 대해서 가상 IP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집에 있는 공유기 있죠. 예, 공유기가 그런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고요. 집에 공유기가 있고 KT로부터 부여받은 인터넷 선이 연결됩니다. 여기까지는 공인 IP가 공인 IP가 부여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집에는 컴퓨터 또 뭐 노트북 그 다음에 TV 이렇게 그 다음에 휴대폰 여러 뭐 단말기가 붙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에서 이 단말기가 부여받는 IP는 사설 IP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공인 IP로 들어오는 여러가지 공격들이 여기 들어와서 내부망으로 바뀌면서 사설 IP로 부여된 시스템이나 서브 쪽에는 접근할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을 막을 수 있다. 예, 이런 기능이 NAT 기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외에도 패킷 필터링이라든가 접근 제어, 접근 감시, 사용자 인정, 패킷 암호화, 트래픽 로그, 감사 기능, 추적 기능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방화벽 기능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방화벽 분류 및 특징입니다. 방화벽 분류는 1세대, 2세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패킷 필터링 방식이 1세대라고 할 수 있고요. 2세대는 응용 수준 게이트웨이와 서킷 수준 게이트웨이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패킷 필터링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한 프로토콜이나 IP 주소, 포트 넘버를 이용하여 접근을 통제하도록 구성된 형태입니다. 이게 여기 그림을 보면요. 여기 내부망과 인터넷 외부망이 있죠. 네, 이 사이에 이 패킷 필터링 방화벽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망으로 들어올 때 이 방화벽을 거쳐서 필터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필터링 되는 종류로는 이런 프로토콜, IP 주소, 포트 넘버를 통해서 필터링이 되고요. 네트워크 계층과 전송 계층에서 패킷을 필터링합니다. 네트워크 계층은 몇 계층이죠? 3계층이죠. 전송 계층은 4계층입니다. 그래서 3계층과 4계층에서 패킷을 프로토콜이나 IP 주소, 포트 넘버를 보고 필터링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게이트웨이 방식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방식은 외부 네트워크에서 내부 네트워크를 접속을 할 때 프록시 서버 기능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게이트웨이는 어플리케이션 단계라는 것은 우리 OSI에서 7계층의 계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 있는 단말기에서 외부에 있는 호스트에게 어떤 서비스를 아니면 어떤 정보를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이 게이트웨이 방화벽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이 게이트웨이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게이트웨이 방화벽에서 외부에 있는 서버에 있는 정보를 내부자가 요청한 정보를 여기다 가져다 줍니다. 가져다 주고 그 가져다 준 그 정보를 이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게이트웨이에서 한번 적정성 검사를 해서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여기서 차단을 시키고요. 만약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내부에서 요구를 하면 그것들을 보여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머무르는 거죠. 그 정보를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것들이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게이트웨이다. 그래서 패킷이나 IP 주소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어플리케이션의 실제 패킷을 들여다보고 줄지 말지를 판단하는 그런 게이트웨이다. 네, 그런 방화벽 방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서킷 게이트웨이입니다. 서킷 게이트웨이 방식은 OSI 모델에서 응용 계층과 세션 계층 사이에서 동작을 합니다. 응용 계층이 7계층이죠. 세션 계층이 5계층입니다. 그래서 5, 6, 7계층 사이에서 동작을 하는 거고요. 각 서비스별로 프록시가 존재하는 응용 수준의 게이트웨이와 달리 어느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프록시를 사용한다. 이거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아까 응용 계층이라고 하면 이 어플리케이션마다 필요한 프록시가 각각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 응용 서킷 게이트웨이, 서킷 레벨의 게이트웨이는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회로 차원의 그 게이트웨이가 존재를 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 관계없이 한번 여기서 머물렀다가 요구와 요구사항에 대한 전달을 하는 역할을 이 방화벽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여기에 한번 담았다가 적정성을 평가를 하고 안전한 그 정보면 요구자에 전달하는 방식, 그런 프록시 방식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방화벽 구축 형태입니다. 구축 형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베스트 호스트, 스크리닝 라우트, 이중 홈 게이트웨이, 스크린 호스트 게이트웨이, 스크린 서브넷 게이트웨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베스천 호스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에 접근하거나 떠나려고 하는 모든 실체들에 의해 접근되어지는 시스템 구조를 갖습니다. 예, 이렇게 중요한 서버가 있고요. 여기에 사용자들이 있다 하면 여기에서 이 중요한 서버에 접근하고 또 서비스를 가져나가고 또 접근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경로에 이런 영역에 위치를 해서 모든 실체들에 대해 접근되어지는 시스템 구조를 갖는다. 즉 베슨이란 말이 요새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서버를 요새처럼 둘러싸고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점 관리 대상되는 시스템의 접근 제어, 응용 게이트웨이로서 여기에 위치를 하면서 여기서 들어오는 패킷이나 사용자들에 대해서 인정, 로그, 감사, 추적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해서 접근 제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스크리닝 라우트입니다. 라우트 기능이 어떤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경로를 설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우터 기능 중 단순히 패킷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이 패킷의 헤드를 보고 패킷의 내용을 보고 필터링 기능이 추가됐다 이거죠. 그래서 보낼 놈과 안 보낼 놈을 구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우터에서 어떤 패킷을 와서 일로 전달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악성 코드가 있어. 그러면 이 라우터 차원에서 이것을 스크리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차단을 해서 못 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갖춘 라우터가 스크리닝 라우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듀얼 홈드 게이트웨이. 예, 이것은 하나의 서버에 두 개의 랜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망과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의 서버가 있다면 여기에 랜 카드가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내부망과 외부망이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요 사이에서 필터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랜 카드를 가진 베스턴 호스트를 말하며 하나의 랜 카드는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하나의 랜 카드는 내부에 연결해서 필터링이 이루어지는 방식, 이걸 우리가 듀얼 홈드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네, 스크린드 호스트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스턴 호스트와 스크린 라우터를 혼합하여 사용한 방화벽이다. 그래서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에 스크리닝 라우터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스크리닝 라우터를 설치를 하고요. 여기서 스크리닝 라우터 안에 또 베스턴 호스트를 이렇게 구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외부자가 스크리닝 라우터에서 한번 필터링이 되고 여기서 이것을 뚫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또 여기서 베스천 호스트에서 한 번 더 필터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중 보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당히 안정된 구축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크린드 서브넷 게이트웨이입니다. 스크린 호스트 게이트웨이와 이중홈 게이트웨이의 변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앞전에 이렇게 스크린 호스트 게이트웨이가 상당히 강화된 구성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중홈 게이트웨이, 앞서 배운 랜 카드 두 개 꽂아서 내부망을 분리한다고 했죠. 예, 그 이중홈 게이트웨이와 또 강력한 스크린 홈 게이트웨이를 두 개 혼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턴 호스트가 상당히 중요한 서버를 보호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이 베스턴 호스트를 격리된 네트워크의 스크린 서버넷상에 위치하게 해놓고 그 앞에다가 이런 스크린 호스트 게이트웨이와 이중 홈 게이트웨이를 배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해커가 이렇게 이제 스크린 호스트 게이트웨이를 뚫고 또 내 외부망에 게이트웨이를 뚫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또 베스턴 호스트는 스크린 서브넷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보호 시스템이 스크린드 서브넷 게이트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